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연준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얼마 전에 제로 웨지에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준에서는 결국 사실상 미니 QE 정도에 해당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그 밖에 다른 세계 중앙은행들, 여기에는 뭐 일본, 영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최근 성명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들은 다 대부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행동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10월 4일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미국 은행 시스템이 이미 약 1조 5천억 달러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갑자기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6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이고 긴급한 조치들이 연준이 말하는 좋은 곳에 있는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과연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좋은 곳에 있다면 이런 자금을 긴급하게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연준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았다. 10년 동안 긴급 부양책을 제공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몇 년 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긴급 부양책은 이제 양적 완화죠.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그리고 2014년 말에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양적 완화를 끝내겠다라는 이 선언, 2014년 말 당시 이 선언은 연준이 시스템을 구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최종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단은 이제 무의미했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특히 유럽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경기 부양책을 그대로 인수하기 위해서 바로 개입해서 적극적인 자체 대차 대조표를 확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연준이 2014년 말에 양적 완화를 완전히 종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시비가 바로 연이어서 1차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건 뒤에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자금의 규모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 차트를 통해서 연준이 2014년 대차 대조표 확대를 어떻게 중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2008년에 이 시기입니다. 2008년에 연준이 거의 100년 전의 운영 기간보다 단 몇 주 만에 더 많은 돈을 인쇄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차트가 여기까지는 연준이 설립되고 나서 거의 100년까지 유지해왔던 대차 대조표의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 규모보다 단 몇 주 만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인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차트의 그 곡선의 평평한 부분, 즉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이렇게 평평한 부분은 연준이 인쇄 작업을 일시 중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고원에서는 희박한 공기로 만들어진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순풍 없이는 주식시장은 상승을 멈췄고 심지어 하락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었다. 이때 당시가
이제 조정장이거든. 중간에 조정장이 나왔던. 그때마다 연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연준은 다시 화폐를 인쇄를 했습니다. 이 시기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4년 말에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실패의 기념물이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쇄된 몇 조 달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더 많은 인쇄된 수조 달러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만큼의 거의 뭐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인쇄가 됐는데 이걸로 결국 못 막았잖아요. 못 막아서 그 뒤에 계속 수조 달러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 모든 수법은 이미 사용되어 왔다. 수법이라는 거는 이제 양적 완화,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버냉키, 옐런, 그리고 현재 파월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조버닝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으로는 뭐 임금,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설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통화 정책,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더 강력한 조버닝과 트윗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지금 연준의 새로운 금리 인하와 QE 재개. 하지만 지금 연준에서는 얼마 전 시작했던 그 미니 QE를 QE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지난 10년 동안 주식과 채권 가격을 점점 더 상승시켰는데 이것은 의도였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근본적인 가치 평가 기반이 왜곡될수록 주식 채권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더욱 두려워하게 된다. 이미 지난 10년간 양적 완화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왜곡이 된 상태잖아요. 이미 왜곡이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조정은 당연히 중앙은행 입장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앙은행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화폐 인쇄대를 22에 넘긴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014년 말에 연준의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됐습니다. 3차까지 총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턴을 그대로 22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22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대차 대조표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게 22의 1차 양적 완화입니다. 그리고 2018년 그때 종료가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11월부터 2차 양적 완화에 나서겠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다시 22는 이렇게 대차 대조표가 쭉 올라가겠죠. 어쨌든 시점을 보면은 연준은 2014년 말에 양적 완화를 종료를 했지만 결국 전 세계적인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적 완화가 멈추지 않고 22가 그대로 넘겨받아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22의 화폐 인쇄 기간 동안 그리고 다른 중앙은행의 인쇄 기간 동안 주식과 채권에 계속해서 더 높은 전력을 공급을 했다.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기금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2018년 말에 22가 노력을 늦추기 전까지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22의 노력을 늦춘다. 이 얘기는 이제 테이퍼링입니다. 1차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에 나섰잖아요. 2018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2018년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었죠. 어쨌든 2018년 이 기간 전까지는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연준과 22 그리고 그 밖에 중앙은행들을 통해서. 그리고 알다시피 2019년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그들의 대규모 대차 대조표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기 시작하는 해였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전 행동에 의해 야기된 거대한 시장 왜곡을 다시 되돌리기 시작한다. 그들의 이전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2018년에 했던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ECB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하고 양적 완화를 이제 1차 양적 완화를 종료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시장이 갑자기 하락을 했죠. 급격하게 나쁘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20%가 약간 넘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이에 당황한 중앙은행들은 서둘러 시스템을 구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준의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죠. 기존에 양적 긴축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했나요? 이제 우리는 잘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통해서도 유동성을 잘 관리하고 회수를 안정적으로 할 거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나쁘게 흘러가자 그 스탠스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계속 비둘기파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다시 매파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지금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확대한 겁니다. 어쨌든 2017년 후반부터 지난 10년간 시스템에 투입한 유동성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느린 과정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2014년 후반이 이제 이 정도 부분이거든요. 이때부터 양적 긴축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시스템에 투입된 유동성을 이제 서서히 회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원래 계획은 굉장히 길게 잡아놨지만 결국 오래 가지 않았죠. 약 2년도 못 갔습니다. 2년도 유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경기 후퇴 조짐과 흔들리는 주식시장에 대해 우려한 연준의 최근 조치는 불과 5주간의 공황 상태 속에서 5개월간 진행된 긴축을 되돌려버렸다. 이제 최근 연준의 조치는 이제 다시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기, 지금 대차 대조표가 다시 2019년 4월 27일 그때 당시까지 되돌려 버렸거든요. 이 시기가 5개월이 걸렸습니다. 양적 긴축으로 이만큼을 유동성을 회수를 한 게 이제 5개월 동안 걸쳐서 회수를 한 건데, 이 폭을 단 5주 만에 회복을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나게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급해진 연준, 주식시장이 현재 중앙은행의 유일한 초점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금 결국 연준의 정책 스탠스의 그 변곡점들을 보면은 거기에 다 주식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을 중앙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준을 필두로 한 중앙은행들의 유일한 초점이 결국 주식시장에 지금 맞춰져 있다. 뭐 얘기는 그렇게 하겠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밖에 뭐 일자리, 실업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식시장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불가피하게 도래할 다음 경기 침체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화폐 인쇄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기 바랬다. 이거는 이제 글쓴이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행되지 않았다. 마지막 금리 인상은 2018년 12월이었고 연준은 이제 다시 금리 인하에 들어갔다. 연방기금금리가 현재 약 2%로 낮아졌으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 시점에서 진실에 대해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심각해지면 거짓말을 해야 해. 이제 이 문장은 유럽연합의 클라우드 융커가 인용한 것으로 재정 위급 상황에서 왜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믿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주로 돌아가서 파월은 왜 갑자기 연준이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달 600억 달러를 발행하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지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때 융커의 이 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꾸로 되돌려 짚어보면 지금 연준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지금 심각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건 이제 파월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파월은 예비관리 목적의 대차 대조표 확대는 금융위기 이후 전개한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의 기술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레포 금리 문제입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최근의 기술적 문제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재무부의 채권 매입은 통화정책의 스탠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결국. 그리고 어떠한 의미에서도 이것은 QE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작동 방식은 명백하게 QE입니다. 명백하게.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유세프 아바시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결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QE가 아니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준 의장은 이것이 QE가 아니라고 이제 못 박아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논의된 것으로 보아서 한때 우리가 과거에 QE라고 불렀던 그것이 바로 연준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증권을 사고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것은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주식시장을 서포트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오로크 존 스트레이딩 수석시장 전략가는 인터뷰에서 대차 대조표 확대는 장기 부채보다 단기 정부 부채,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단기 채권 구매를 수반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민간은행이 더 큰 대차 대조표를 유지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QE와 매우 같다고 말했다. 우리가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정책들이 바로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였습니다. 지금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하는 최근의 그런 정책이 과거의 그것과 매우 똑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국 QE예요, QE. 그래서 저는 규모만을 봤을 때 그냥 미니 QE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QE를 갑자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FOMC가 아니었어요. 주로 중요한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FOMC가 아니고 FOMC와 그리고 다음 열릴 이제 10월달이죠. 10월달 FOMC 그 회의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빨리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연준은 비밀리에 당황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파월이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설할 때는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대수롭지 않다. 그리고 금융위기에서는 하는 거대한 자산 매입과는 구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시장에 별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QE 아니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앙은행들은 돈을 찍어낼 때 경제, 일자리,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돈을 찍어내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 부의 흐름이 선택된 소수의 개인과 기업들을 향해 맹렬히 강처럼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명분은 뭐 경제 때문이다, 일자리 때문이다,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뭐 경제 시스템 보호하기 때문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들의 효과는 결국 부를 가진 더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양적 완화라는 게 양극화를 이제 초래를 했잖아요, 결국. 특히 지난 10년 동안. 결국 그겁니다, 그거. 실제로 하고 있는 행위는 양극화. 그리고 많은 부가 이런 선택된 소수, 개인이나 뭐 기업들을 향해서 부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번영을 인쇄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번영은 화폐 인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재분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통화정책이든 뭐 금리정책이든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재분배입니다. 재분배. 구매력을 한쪽에서 빼앗아서 다른 쪽으로 넘기는 행위.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양극화죠, 양극화. 가지지 못한 사람들 또는 덜 가진 사람들의 그런 부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쪽으로 더 많이 밀어넣는 행위. 이게 바로 중앙은행들의 정책이고 양적 완화의 목적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들의 양적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덜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못 가진 사람들의 그 부를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밀어넣는 것. 이게 바로 양적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부를 어떤 한쪽으로 다 편향시켜서 밀어넣는 행위. 그렇게 되면 이 소수, 엄청난 부를 가진 이 소수는 점점 더 이 시스템을 이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행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야 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중앙은행 정책들은 긴축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미니 QE 규모의 QE를 이제 시작을 했고, 22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2차 양적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시장을 부양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이런 행위들 자체는 시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크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런 정책들은 시장을 더 거품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결국 지금 22에서 11월 달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연준이 미니 QE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정도의 QE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4차 양적 완화라고 부를 만한 그 정도의 규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명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특히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이 구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